혹시 지난 주말에도 등산 모임 카톡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까? 가기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산을 오르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메마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무리에 섞여야 안전하다는 착각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백년 사랑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임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빈곤함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말마다 산악회나 동호회의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 잊혀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할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는 자들이 모여봐야 공허함만 커질 뿐입니다. 타인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 말고 혼자만의 고요를 즐기십시오. 두 번째,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은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가 고마워할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을 만만한 사냥감으로 여깁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남의 뒤치다꺼리에 쓰지 마십시오. 싫다는 말을 내뱉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주도권이 생깁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침묵으로 답하거나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 북적이는 술자리는 가짜 우정의 전시장일 뿐입니다. 술 기운에 나누는 형님, 아우 소리는 다음날 해장국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신기루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취했을 때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면이 빈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알맹이 없는 대화로 시간을 죽이기보다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탈출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모습은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당신이 산에 가든 집에 있든 그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목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휴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도는 것은 내면이 황폐하다는 증거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단언했습니다. 고독을 친구로 삼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보약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섯 번째, 인간관계의 정리정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의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에너지만 뺏어가는 피곤한 인연들을 과감히 잘라내야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고 단물이 빠지면 가차없이 내뱉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주말을 상납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는 배짱이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일곱 번째,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허무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화려한 등산복을 뽐내며 무리 속에 섞여봐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쓸쓸할 뿐입니다. 스스로를 대접하고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우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품격 있는 독립의 시작입니다. 무례한 세상에 당신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창호 같은 사랑과 싸워봐야 입만 아프다는 주제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창호와 대화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짓입니다. 많은 이들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의 노예일 뿐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어리석은 사랑과 논쟁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준이 되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격이니 당장 입을 닫으십시오. 두 번째, 무식한 자의 고집은 열등감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논리가 막힌 인간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빈약한 내면을 감추려는 발악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려는 시도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라시안의 통찰처럼 무식함은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피해야 할 재앙입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가련하게 바라보며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 착각하며 끝까지 말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하수의 짓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에 반응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법입니다. 입을 닫는 것은 내 품격을 지키는 방어막이자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전술입니다. 구태여 에너지를 낭비하며 혈압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수준에 맞춰주는 순간 당신의 가치도 추락합니다. 진흙탕에서 개와 싸우면 이기든 지든 당신의 몸에는 진흙이 묻게 마련입니다. 무식한 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순간 당신도 똑같은 부류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라시아는 현명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옛말을 뼈에 새기십시오. 다섯 번째, 설득은 오만한 착각이며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당신의 오만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충고를 간섭으로 여기고 더 강하게 반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한 노후의 에너지를 남의 머릿속을 뜯어고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차라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데 쏟아붓는 것이 100번 1000번 이득입니다. 여섯 번째,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가 진짜 강자의 모습입니다.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낯을 붉히는 것은 내면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헛소리를 들어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인간은 자신을 흔들지 못하는 존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여유로운 미소로 상대를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 자리를 뜨는 과감함이 당신의 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인간의 악취는 가까이 할수록 옷에 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어리석은 자와의 동행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당신의 밤을 그들의 멍청함 때문에 망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인간 본성의 바닥을 들여다볼 준비를 하십시오. 자, 숨 한 번 고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자식과 며느리, 사위 앞에서 지갑 사정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패를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호구가 될 뿐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대접받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손에 쥐고 있는 떡보다 남의 손에 들린 떡에만 관심을 두는 법입니다. 한비자는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내 패를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 보여주는 순간 당신의 신비감은 사라지고 오직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재산 공개는 자식의 독립심을 죽이고 탐욕을 키우는 짓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식의 머릿속에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고생하지 않고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간사한 본성을 지녔습니다. 한비자의 통찰처럼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망치고 당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약점과 치부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당신의 비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의 실수나 금전적 결함을 털어놓는 것은 스스로 목줄을 넘겨주는 꼴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연민으로 감싸기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속을 보이면 신하에게 지배당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허물이 노출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무시와 조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네 번째, 지갑을 닫아야 비로소 당신의 권위가 바로 섭니다. 재산의 행방을 모를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의 눈치를 보고 예우를 갖춥니다. 배부른 돼지는 더 이상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 법입니다. 줄 듯 말 듯한 긴장감이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임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할 뿐입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다섯 번째, 솔직함은 미덕이 아니라 무식한 자의 무기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는 것은 진실함이 아니라 처세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솔직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철저한 이해관계의 산물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거리와 비밀이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돈의 흐름을 숨기는 것은 가족 불화를 막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얼마나 남았는지 공개하는 순간 자식들 사이에는 시기와 질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형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동물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항구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은 재산 관리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입니다. 침묵으로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의 통장입니다. 자식의 효도는 당신의 재력에 비례한다는 슬픈 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효심은 부모의 재산이라는 비료가 있을 때만 시들지 않고 유지됩니다.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이익과 손해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효도를 사는 유일한 자본입니다. 그 자본을 끝까지 감추고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독한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친구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무례함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대의 무시 섞인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는 꼴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상대가 던진 오물을 당신이 손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오물은 여전히 상대의 손에 머물 뿐입니다. 두 번째, 자랑질과 무시는 상대의 결핍을 증명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타인을 깎아내려 상대적 우월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 비루한 자존심을 채워주기 위해 당신의 평온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의 통찰처럼 타인의 행동은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분노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노예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 번째,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상대의 비아냥에 맞대응하거나 변명하는 모습은 당신 또한 그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자백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반응으로 일관할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화살이 빗나갔음을 깨닫고 당황하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바위처럼 단단한 중심이 무례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해 보이는 상대를 더 집요하게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타인의 입술에 맡기지 마십시오. 5번째, 인연의 유통기한을 인정하고 과감히 폐기하십시오.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자들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질수록 예의를 잃고 만만하게 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교양 있게 대처하려 노력하는 시간조차 사치입니다.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6번째, 우아한 무시가 최고의 복수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열을 올리는 것보다 당신이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격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패배감을 느낍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타인이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당신이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허허 웃으며 찻잔을 드는 여유가 상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7번째,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인 착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잣대로 세상을 난도질하는 오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자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노후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면을 다스리는 자만이 타인의 무례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은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자, 수만 번 고르시고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편해집니다. 이제 더 깊은 통찰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돈 빌려달라는 친구의 전화를 당장 차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라는 허울 아래 숨겨진 이기심을 직시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수십 년 우정을 생각하며 거절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평온을 서슴지 않고 파괴하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란 이익이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찾은 이유는 우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저울은 영원히 망가집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갑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을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은 빚을 지는 순간 고마움보다 채권자에 대한 증오를 먼저 키우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돈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차라리 지갑을 닫으십시오. 세 번째, 보증은 당신의 인생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미친 짓입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오만을 넘어선 자살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신의를 지키는 척할 뿐입니다. 상황이 틀어지면 상대는 당신의 파멸을 뒤로한 채 가장 먼저 도망칠 것입니다. 내 노후 자금은 내 목숨줄입니다. 타인의 실패를 당신의 삶으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거절해서 떠날 인연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절 한 번의 안색을 바꾸고 비난을 쏟아내는 자는 당신을 동반자가 아닌 이용 대상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했을 때 가장 추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가짜 인연을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라면 당신의 곤란함을 먼저 살폈을 것입니다. 미련 없이 차단하고 당신의 평화를 되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정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해방되십시오. 한국 사회 특유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냉철한 이성이 마비된 자리는 반드시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원망이 두려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노예의 삶을 청산하십시오.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푼돈에 벌벌 떠는 비참한 노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에게 손을 내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구경하기는 좋아해도 분담하기는 싫어하는 법입니다. 지금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미래의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7번째, 침묵과 차단이 가장 확실한 답변입니다. 구질구질한 이유를 대며 양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변명은 상대에게 파고들 틈을 줄 뿐입니다. 인간은 논리가 통하지 않을 때 감정에 호소하며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타인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십시오. 전화를 차단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단호함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지혜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더 명확히 꿰뚫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마음이 왜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지 그 비정한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미친 짓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과 돈을 나중에 효도로 돌려받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올챙이 적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붓다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설파했습니다. 준 것을 기억하고 받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 자식도 결국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타인일 뿐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은 독립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유통기한 있는 계약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된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처럼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자식이 당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망상이 당신을 비참한 처지로 내모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 서운함은 당신이 아직도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락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명절에 오지 않는다고 노여워하는 것은 자식을 당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입니다. 인간은 구속을 느끼는 순간 멀어지려 하고 자유를 느끼는 순간 돌아오는 법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무심해지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자식도 당신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자식 뒷바라지에 남은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노후 파산을 자초하는 짓입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환상에서 이제 그만 깨어나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주면 줄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은 희석됩니다. 붓다는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 대신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당신을 찾게 마련입니다. 병들고 우울하며 자식 연락만 기다리는 부모는 자식에게 큰 짐이자 피하고 싶은 숙제일 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밝고 여유로운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식에게 쏟을 정성을 당신의 취미와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롭고 단단해질 때 자식은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곁을 궁금해하며 찾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효도는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매력이 만드는 부산물입니다. 자식에게 도리를 다하라고 훈계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은 의무감으로 하는 행동에서 진심을 담지 못합니다. 붓다의 말처럼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등불이 되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우러러볼 수 있는 단단한 어른으로 홀로 서는 것이 가장 고귀한 효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써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는 보상 심리는 결국 당신을 불행의 늪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노년은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붓다가 강조한 내려놓음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기쁨을 위해 하루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인생이 편해지지만
우리가 깨부숴야 할 껍데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자식 자랑과 돈 자랑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자랑은 무지한 자가 스스로 등에 관역을 그리는 짓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이 잘 되거나 돈을 벌면 주변에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행복을 축하하기보다 자신의 불행을 먼저 대조하며 고통받는 법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완벽하게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약간의 결점을 보여 시기를 막는 것이 지혜이지 잘난 체하며 적을 만드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자랑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기심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인간의 추악한 본능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앞서가는 자를 끌어내릴 때 쾌감을 느끼는 잔인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라시안의 통찰처럼 남들의 시기심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잘 나갈수록 입을 닫고 몸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운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세 번째, 입을 닫고 지갑을 열 때 비로소 당신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말로 떠벌리는 성취는 가볍고 천박해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랑하는 자에게는 냉소를 보내지만 겸손하게 베푸는 자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라시안의 말처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광채를 조절하여 타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시간에 묵묵히 베푸는 것이 적을 동지로 만드는 고수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포장해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는 노인네의 발악일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타인의 시선에서 가짜 행복을 구걸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남의 박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온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남의 부러움을 사서 무엇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억지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질투뿐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자랑을 들은 지인은 겉으로는 축하를 건네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몰락을 기원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비정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라시아는 질투는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병균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은 집 안에서 가족과 누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화근이 됩니다. 여섯 번째, 나를 낮추는 연기가 평화를 유지하는 최상의 처세입니다. 잘 살더라도 못 사는 척하고 자식이 잘 됐어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낮추십시오. 인간은 자신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간사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조금 모자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편하게 여기고 곁에 머뭅니다. 평화는 진실을 다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감춤과 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고요한 일상입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살보다 남들의 시기에서 자유로운 삶이 훨씬 고귀합니다. 그라시안의 조언처럼 완벽함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십시오. 소소한 빈틈을 보여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당신만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자랑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을 시기하던 세상이 당신에게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년 사랑방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